아우디 이트론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면서 본격적인 아우디 이트론의 모든 걸 알아보는 건데, 아우디 이트론의 이 플랫폼은 우루스, 카이엔 등등 폭스바겐 그룹 안에 있는 SUV, 고급 SUV를 만들던 플랫폼이고요. 그대로 쓰진 않아요. 많은 부분이 개량이 됐는데, 얘가 만약에 전기차를 위해서 별도로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일반 내연기관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썼기 때문에 좀 어색하면서 장단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단점을 먼저 얘기하자라고 하면, 두꺼운 배터리팩 두께가 요 정도 하잖아요. 두꺼운 배터리팩을 차체 밑에다 놓고 차체를 설계해야 되는데, 이미 있었던 내연기관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 배터리팩을 넣다 보니까 배터리팩이 옆에서 이 밑을 자세히 보면 차체의 바닥 쪽으로 이만큼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최저지상고라든가 또는 원래 차체 바닥이 끝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원래 서스펜션들이 장착이 돼 있었을 텐데, 배터리팩을 완전히 이 밑에다 넣을 수 없고 이 중간에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앞뒤에 서브프레임이 별도로 제작이 되죠. 그리고 서브프레임이 일반 내연기관하고 다르게 모터가 달려있는 서브프레임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세팅 값에서 운동 성능에서는 살짝 불리해져요. 근데 원래 절대적인 물리법칙에서는 가장 무거운 배터리가 차체 중앙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2600kg가 넘는 이 고중량을 잘 다스리는 데이터 값이 보통 제조사에 없죠. 일반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을 팔면서 2600kg가 넘는 이런 SUV를 잘 달리게끔 세팅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전무하고, 거기다가 지나치리만큼 아래쪽으로 이 배터리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있어서 롤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보통 이렇게 롤을 허용하면서 하중에 대한 변화를 서스펜션이 견디면서 코너를 가고 해야 되는데, 이 차는 너무나 무거운 게 일반적인 전기차처럼 차체의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더 밑에까지 내려와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론적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거죠. 아니, 그렇게 무게중심을 완벽하게 잡으면 끝장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끝장이 나요. 끝장이 나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얘가 지금 롤이 없어요. 차를 움직이면 보통 차가 이렇게 기우뚱 하면서 코너를 가야 되는데, 달려보면 롤이 없이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여. 근데 바닥에서 움직여서 너무 좋은데 중량이 2600kg가 넘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서 움직여서 좋은데 중량이 너무 높아. 그리고 앞에 엔진이 있건 중간에 있건 뒤에 엔진이 있는 걸로 모든 내연기관들이 주행에 대한 데이터 값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데, 바닥에 이렇게 무게를 깔아놓은 데이터 값은 사실 테슬라가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서스펜션을 세팅을 하면서, 내가 예전에 모델 3를 얘기할 때는, 야, 이게 서스펜션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얘네가 주행 데이터가 모자라갖고 이 서스펜션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테슬라는 내연기관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넘어와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데이터가 없이 온리 전기차에 관련된 데이터로만 차를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데이터가 풍부하게 쌓여지진 않았지만 전기차에는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너무나 이론적으로 좋은 무게중심을 바닥에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롤을 허용 없이 이거를 잡으려니까, 롤이 없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이게 롤이 없으니까 130, 140까지는 내가 막 하는데, 좀 이제 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물리법칙에서 약간 어색해져요. 이거를 차가 움직이는 거를 예측하면서 서스펜션이 받아주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때 되게 좋은 거 같으나 되게 섬뜩해요. 사람이 굉장히 섬뜩하게, 야, 이거 이러다가 나 잘하면은 날아가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번 달려볼게요. 달리기 시작하면 이런 데서 돌 때 이런 고중량의 차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코너가, 이게 근데 롤이 없이 이렇게 코너를 싹 도니까 차가 너무나 좋고, 얘가 지금 끼고 있는 타이어는 고급진 승차감을 위한 타이어거든요. 연비를 위한 타이어도 아니에요. 오로지 고급진 승차감인데,
80, 100 이 속도에서 이 2600km짜리 차를 돌리는데 이렇게 돌리는데 차가 끼우뚱 안 하는 거야. 평평하게 움직이니까 너무나 낯설어. 그러니까 운전자는 더 달릴 거 아니야. 이 차가 200에서 리밋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더 높은 속도를 낼 수도 있지만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제조사에서 그걸 안 하는 거. 이게 차가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는데도 룰이 없이 그냥 차가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쫙 하고 절로 가는 거야. 사람이 보통 운전을 할 때 룰이 있어야 내 차가 위험하다 어쩌다를 느끼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이 차가 잘 가는 줄 알고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차가 말도 안 되는 물리 법칙을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보통의 제조사들이 질량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죠. 이 고중량에 따른 스트레스를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아우디는 고성능 차도 만들고 뭐 SUV도 이미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보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차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특성이 좋으면서도 위험하다. 근데 진짜 잘 가기는 엄청나게 잘 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 서스펜션과 뒷 서스펜션은 이 가운데 무게중심을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차에 어울리게 테슬라처럼 별도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앞 서스펜션과 뒷 서스펜션이 이제 가져야 되는 범위가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가운데가 절대적으로 바닥이 무거우니까. 근데 아우디는 전기차만을 위한 별도의 서스펜션을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우루스나 Q7이나 Q5나 아우디 A6 등에 들어갔던 원래의 서스펜션을 조금 더 뭐 강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구조가 똑같고 이 전기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날카로운 핸들링보다는 가운데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앞바퀴가 수행해야 될, 앞바퀴가 끌고 가야 될 지오메트리 특성, 캐파시티를, 능력치를 굉장히 노멀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거에 특성을 맞췄고 직진을 쫙 했을 때의 캐스터 각은 강제적으로 캐스트를 좀 줬어요. 강제적으로 캐스트를 줘가지고 직진을 했을 때는 살짝 안정감 있게 가는데 모든 상황에서는 날카로운 이 핸들링 특성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거는 너무 인위적이지 않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에서 앞바퀴 서스펜션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노 사장이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나 한번 보고 가실까요? 자, 지금 달리면서 전달되는 느낌 중에 툴툴거리는 느낌, 앞부분이 약간 툴툴거리고 덜덜거린다는 느낌은 여기, 보통은 제가 늘 말했듯이 이 어퍼암을 하나를 잡아야 돼요. 하나를 피봇으로 크게 잡아야 이 너클암을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치밀한 값으로 움직이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쪽에 들어가는 이 두 개의 암, 이 스티어링 암하고, 얘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스러스트 암으로 되어 있죠. 앞쪽에서 텐션 스트럿이 나온 게 아니라 스러스트 암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암이 서로 비껴가기로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암도 캠버 킹핀 각을 좀 줘야 되고, 이 스러스트 암이 앞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텐션 스트롯으로 오게 되면 기형학적인 구조로 얘를 잡기 때문에 얘를 핸들을 돌렸을 때 이 바퀴의 움직임이 카빙 턴을 했을 때처럼 엣지를 주게 되는데, 얘는 현재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데 초점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이 스러스트 암의 구조와 스티어링 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두 개의 암과 이 너클암을 봤을 때 기존의 아우디가 중량이 많이 나가던 S8, A8, Q7 등에 썼던 그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얘는 기존의 내연기관 아우디가 생산했던 차들하고는 구조가 아예 다르죠. 가운데가 되게 무겁고 앞이 덜 무겁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하게 됐을 때 안 맞을 건데, 그래서 이 차가
달리다가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앞쪽이 뭔가 가볍고 툴툴거리는 느낌이 난다는 게 앞쪽에서 눌러주는 하중이 기존의 내연기관과 다른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600km가 넘습니다. 보시다시피 엄청난 브레이크가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리뷰하면서 어떤 슈퍼카도 이만한 디스크는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디스크가 들어가고, 이 디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량을 생각해서 가운데는 스틸 소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아마 독일 어떤 회사가 생산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이 벨하우징은 독일 애들이 잘 만들더라고. 그래서 요거가 스틸이 아닌 걸로서 그나마 무게를 줄였고요. 그 다음에 투피스로 디스크하고 벨하우징을 띄어서 열 방출을 잘할 수 있게끔 한 거죠. 열이 엄청나게 나겠죠. 2600km가 넘는 중량을 6개의 피스톤, 하나 둘 셋, 이쪽에 하나 둘 셋, 6개의 피스톤이 잡으니까 얼마나 열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시키기 위한 냉각 통로가 또 있어요. 이쪽에서 바람이 와서 얘를 식혀주겠죠. 그리고 이 두께는요, 거의 뭐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이 지금 여러분 두께를 보세요. 이 두께가 지금까지 제가 리뷰했던 뭐 고성능 AMG, M5, 람보르기니 뭐 이런 여러 고성능 차들이 굉장히 두꺼운 티의 디스크를 썼는데, 걔네들은 여기에 비하면 신피자예요. 얘는 거의 감자나 치즈나 고구마가 들어있는 도우가 아예 다른 피자입니다. 얘는 팬 피자에다가 테두리에다 고구마 넣은 거예요.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를 스틸이 아닌 소재를 넣었다 하더라도 얘도 가벼운 소재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대신에 무거울까봐 알루미늄 소재를 했어요. 자석이 안 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스크 자체가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얘에서 오는 부담감이 또 있나 봐요. 그래서 핸들이 좀 툴툴거리고, 턴을 할 때, 회전을 할 때,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말하는, 뭔가 앞바퀴가 접지를 세게 못하는데 왜 얘는 뒤가, 가운데가 무거워서 완벽한 밸런스를 갖고 있는데 왜 앞바퀴가 노면을 세게 못 잡지? 그 중에 하나는 타이어도 있습니다. 브리지스톤의 알렌자. 이 알렌자 제가 잘 못 봤는데 이거 네이버나 검색해 보니까요, 타이어는 거의 승차감, 고급진 승차감을 위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성능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타이어에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요. 그리고 이 앞 서스펜션의 형상, 이 형상에서도 공격적인 코너링 성능이 나올 수가 없게끔 돼 있죠. 두루두루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에어스프링에서 아까 일부에서도 보셨다시피 에어스프링에서 좋은 승차감은 주지만 공격적인 성향은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계속 달리면서 곧 뒷바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앞바퀴의 서스펜션은 사실 생긴 형상으로 봤을 때는 치밀하게 노면을 후벼파고 가는 능력이 없어요. 얘는 물리적으로 가운데 아래쪽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차가 아주 코너링이나 직진이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빛나는 이유는, 이런 코너를 돌 때도 보통의 SUV들은 이런 코너를 이렇게 세게 돌면 뒷바퀴가 싹 말리면서 못 견뎌줘야 되는데, 얘는 코너를 싹 돌 때 미끄러지려고 할 때요, 뒷바퀴가 버텨주는 이 능력, 이게 지금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이 어마어마한 속도에서 이 뒷바퀴가 이렇게 견뎌주는, 방금도 싹 밀렸는데 예측 가능한 범위로 밀려요. 보통 SUV들이 지금처럼 뒤가 싹, 제가 좀 일부러 과도하게 오버가 나게끔, 원래는 코너에서 핸들을 일률적으로 스티어링을 잡아줘야 되는데, 과도한 하리우드 액션, 원래는 일률적인데 조금 더 꺾으면 오버가 살짝 날 수 있죠. 그건 의도적인 그 훅갓이라고. 그랬을 때 뒤가 이렇게 말릴 때, 이런 SUV들은 원래 그렇게 했을 때 좀 위화감을 느끼게 되죠. 굉장히 불안감, 그리고 띠뚱띠뚱하고 그러니까. 근데 얘는 그렇게 뒤가 말릴 때도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그냥 악셀 전개, LSD 같은 건 없지만 엑셀 전개에 따라서. 그리고 얘는 일반적인 아우디의 다른 차들과 다르게 뒷바퀴 쪽에 토크가 더 높아요. 보통 아우디들은 앞바퀴 쪽에 더 우선을 주고 주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앞바퀴의 모터보다 뒷바퀴의 모터가 약 한 15% 20% 출력이 높아요. 크기도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뒷바퀴에 우선을 주는 BMW 특성의 약간 주행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뒷바퀴 서스펜션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뒷바퀴는요, 굉장히 달리면서 칭찬할 부분이 많죠.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나 또는 달릴 때 모든 상황에서 뒷바퀴는 절대로 운전자를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단,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밟았을 때 뒷바퀴의 브레이크가 뭔가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를 느끼는 놈은 대부분은 거짓말입니다. 저도 느낀다고 아마 주행 중에 얘기했을 것인 것 같은데 반은 뻥이에요. 왜? 사실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그게 흔하지 않고요. 왜 못 느끼냐면 원래 이런 식으로 방열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뒷바퀴 디스크를 갖고 있으면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때리면, 더군다나 얘처럼 중량이 높으면 뒷바퀴의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져요. 얘가 열을 받으면서 마찰 저항 계수가 떨어지면서 이 패드가 얘를 잡았을 때 제동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방열이 안 되니까. 그리고 슈퍼카들처럼 에어덕트도 앞쪽에 없잖아요. 이 디스크가 식질 않으니까. 근데 얘는 T가, 이 두께가요, 웬만한 차들 전륜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디스크만 해요. 두껍고 소재도, 그리고 크고. 그래서 2P나 뭐 다른 기술로서 냉각을 시켜주지 못해도 뒷바퀴 디스크의 제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아쉬운 건 중량을 못 이긴다는 거지, 얘가 설계 때문에 잘못됐다는 건 못 느끼고, 이 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지금 칭찬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난 댐퍼, 되게 두껍죠. 그리고 댐퍼의 마운트. 이 차가 위쪽에 우링크에 멀티링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어퍼암, 여기에 어퍼암, 그 다음에 앞쪽에서 주는 트레일링암, 뒤쪽에서 토우 컨트롤 링크, 그 다음에 메인 로우암, 이 5개를 싹 다 알루미늄을 쓴 거죠. 보통의 벤틀리나 S클래스급이 아니면 뒷바퀴 서스펜션에, 더군다나 이런 고중량의 차를 5개 암을 싸그리 몽땅 다 알루미늄 합금을 쓰는 경우는 알루미늄. 이게 가장 강성을 필요로 한데, 그리고 토우 컨트롤 링크도 가장 강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 2개를 알루미늄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뒷바퀴가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조종성과 안정성에 세밀한 노면 추정성을 줍니다. 제가 말하는 게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이 차를 타고 과속방지턱을 넘어보면 보통 차들은 앞바퀴가 과속방지턱을 되게 잘 넘고 뒷바퀴가 탕 튕기잖아요. 근데 얘는 앞바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바퀴가 털어요. 털고 뒷바퀴가 일반 우리가 타는 내연기관차 앞바퀴처럼 팍팍 잡아줘요. 굉장히 정확하게 잘 움직입니다. 이 서스펜션 암들의 구조 때문이고 뒤쪽에서 눌러주는 중량감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우디 e-tron은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설계, 그 다음에 댐퍼, 에어스프링, 이 모든 것들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우르스를 리뷰할 때도, 카이엔을 리뷰할 때도 얘보다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정말 서브 프레임이 스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알루미늄 암들을 써서 굉장히 정확하고 고급지고 치밀한 세팅값이 나오게 해놔서 이 뒷바퀴 서스펜션이 아주 이 차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댐퍼도 감압 조절되고 스프링에서도 단단하게 스프링의 이 담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뒷바퀴는 끝장나요. 얘가 만약에 타이어가 고급진 승차감용 타이어가 아니라 고성능이 들어갔으면 어마어마한 운동 성능을 낼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중량이 많이 나가고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롤을 별로 못 느끼는 상황에서 세게 달리다가 여차하는 순간 사요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절대로 고성능 타이어를 끼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하게 생겼지. 그러다 보니까 뒷바퀴의 캐파시티, 뒷바퀴의 능력치가 다른 아우디에 싸다고 그냥 때리면서 BMW를 추종을 하는 거죠. 이 등치에 아우디가 뒷바퀴의 접지력이나 뒤의 거동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당황하지 않고 스티어링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건 대박인 거죠. 아우디 e-tron 핵심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우디 e-tron은요, 아우디가 둘 중에 하나야. 전기차로서의 완벽한 기술력이 모질라서 완벽하게 전기차 세팅을 못했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샀을 때 이질감을 싫어하는 지금 완벽한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변화의 시기에 적응할 수 있게끔 전기차인데 내연기관에 좋은 세팅 데이터를 다 넣어놨어요. 에어매틱 댐퍼라든가 타이어 휠, 그 다음에 이 스티어링의 좋다 느낌, 그 다음에 고주파 소리가 안 나게 차단을 시킨 부분. 다른 전기차들은 고주파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고주파 소리가 잘 안 나요. 굉장히 안 나게 잘 차단을 해놨고, 그리고 악셀을 밟을 때나 악셀을 뗐을 때 회생제동이 걸리는 것도 얘는 물론 다른 차들도 그거를 풀거나 1단계, 2단계로 회생제동이 세게 걸리거나 할 수 있는데, 얘는 회생제동으로 이렇게 쓸 때도 이질감이 좀 덜하고, 다른 전기차들하고 다르게 아우디가 아마 고중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브레이크 세팅이 상당 부분 잘 돼 있어요. 브레이크 세팅이. 그래서 마지막에 쓸 때 이렇게 뜩 하고 쓰는 이거 하나만 단점이고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싼 내연기관을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이질감이 없어요. 굉장히 고급진 내연기관을 타고 있고, 모든 세팅이 내연기관하고의 이질감을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내연기관인데 엔진이 아예 진동과 소음이 없는 내연기관, 그렇게 만들어 놔서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따르는 대가는 뭐냐? 전비가 엄청 안 좋죠. 전기를 잡아먹는 것도, 이 사이드미러에서도 전기를 많이 먹을 거예요. 이 카메라, 우리 블랙박스 상시 켜놓으면 배터리 많이 잡아먹듯이 얘도 많이 먹죠. 전비를 생각하지, 자주 충전해라 이거야. 우리가 너네한테 전기차인데 가솔린 타는 거에 비해서 이질감 안 줄게. 최대한 가솔린 느낌삘 나게 에어매틱까지 넣어. 사실 전기차에 에어매틱이 웬 말이냐죠. 그런 거 넣어갖고 최대한 다 해줄 테니까 대신에 충전 자주 해. 대신에 자주 하기 귀찮을까봐 배터리도 95kWh 넣어줄 테니까, 다른 회사는 뭐 100kW 정도 되는 거 넣고 뭐 500km 간다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굳이 멀리 갈 필요 뭐 있냐? 충전소 많은데 가서 충전해. 대신에 충전 좀 자주 하는 대신에 엄청나게 좋게 해줄게. 근데 사실 일반적인 전기차들이 300, 350 가잖아요. 이게 300을 가냐 350을 가냐 400을 가냐는 나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걸로 이제 부산까지 가냐 마냐 결정이 되는데, 얘를 타고 만약에 부산을 갈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 근데 항속 걸고 잘 가면 안 될래나? 그건 내가 안 해봐갖고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탈 때 장거리를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우디 이트론이 주는 매력은 끝장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받아서 현재 3일째 화, 수, 목, 지금 3일째 내일 차를 반납할 때까지 계속 타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서 180으로 쏠 때는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잘 움직이긴 하나 여차 잘못하면 위험할까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고속도로 같은 데서 150, 160 항속을 걸 때도 크루징 능력도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아직 테슬라의 모델 X나 Y의 고성능을 타보진 않는데, 걔네들은 너무나 전기차다운 그 앞서가는 테슬라, 앨런 머스크의 어떤 그런 그 기술적인 또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아우디 이트론의 최고의 장점을 뽑는다라고 하면 내연기관하고 똑같아요. 전혀 이질감이 없는데 전기차라는 거죠. 전비는 좀 떨어지는 대가로. 운전을 하다가 전기차는 너무나 조용하고, 전자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파 때문에 운전 중에 졸리고 그러면 노사장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기 보시면 콧방 에어라고, 돈 받고 하는 앞광고 PPL입니다. 돈 받고 하는 앞광고 PPL이에요. 전기차가 너무 조용하고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졸립다는 거야.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졸려서 졸음운전으로 사고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콧방에는 뭐냐면요, 이걸 딱 열어갖고
뻥 뚫려요. 코 빵 뚫리는 거예요. 와, 이게 굉장히 청량하고 좋은데 졸음운전이나 비염에 되게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너무 밝아서. 근데 지금 화면 살짝 띄워드릴까요? 전국의 약국에서 다 팔고요. GS25 편의점, 올리브영, 그 다음에 쿠팡 같은 데서 다 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소셜이나 약국에서 파는 거를 마약 아니는데 아니에요. 이게 넣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콧불로 꽉 찬 코는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코가 막힌 사람도 코 뻥 뚫리고요. 비염에 되게 좋고 졸음운전할 때 이렇게 차에 갖고 다니면서 졸음운전할 때 그러니까 한 여기 안에 있는 고체가 이렇게 증발되면서 없어지는 게 한 30일. 차 안에서 설명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콧방 에어가 뭐냐? 사실 저도 잘 모르죠. PPL을 받았는데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차 안에서는 제가 지금 써보는 느낌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제품이 가장 좋은 거는 운전 중이나 코막힘 또는 장시간 뭔가를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코가 안에서 막히고 이러기 때문에 정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해서는 코가 뻥 뚫려줘야 되는데 이 콧방 에어를 했을 때 갑자기 생겼어요. 이 콧방 에어를 했을 때 기가 막히게 코가 뻥 뚫린다는. 근데 원리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도대체 근데 뭔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몇천 원짜리가 왜 비염에 효과적이면서 졸음을 퇴치시키면서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과학적 근거가 뭐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본사한테 물어보고 다 알아봤는데 영국의 소일 아소시에이션 100% 유기농 고농축 아로마 오일 인증이 돼 있습니다. 화학 첨가물이 아예 없고요. 권장량이 없는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매일 수회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 외의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많은데 이 조그만 거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가장 핵심은 영국의 대표적 유기농 인증 기관인 영국 토양협회, 어렵네요. 영국 토양협회 유기농 인증은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거기서 최소 95% 이상 순수 유기농 성분으로 사용된 제품에만 부여되는 인허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어렵지만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중 필터에 적셔 있는 100% 유기농 고농축 오일을 타고 마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품의 유기농 오일로 뻥 하고 뚫리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팔아서 뭐 돈을 벌어보겠다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몰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계속 갖고 다니면서 쓰고 이러는 건 뭐 여기서 PPL 비용을 수천만 원, 뭐 수백만 원 주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PPL은 계약을 했지만 제가 진짜 써보니까 좋기 때문에 라이브에서도 드라이빙 리뷰하면서도 자꾸 쓰는 이유가 일단 인체에 무해하고 들여 마셨을 때 그 청량감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 민성이가 각 판매처들을 쭉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노 사장이 광고를 잘했으면 웬만한 데 가면 다 뽕빨이란다는 좀 그렇고 다 그냥 품절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마 소셜에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말하는 GS25나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 그냥 회수 다 걷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갔더니 다 팔리고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소셜에서 아주 많이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소셜에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아우디로 넘어갑니다. 제가 보는 아우디 e-tron은요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잘 섞어서 장점만을 갖고 차를 만든 것 같고요. 물리법칙을 이기기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을 갔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속도도 200에서 리밋이 걸리는 거고 또 너무 맹신하고 차를 몰아서도 안 될 것이고요. 일반인들이 롤스로이스나 벤틀리의 고급 모델처럼 고중량의 에어매틱을 달았을 때 그 고급진 승차감이 있어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얘가 지금 그걸 내요. 근데 이 차가 할인받고 지원금 받고 뭐하고 하면 9천만 원 전후에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디를 통틀어 다 뒤져봐도 9천만 원 내외를 가지고
이런 승차감을 내는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휠이나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타이어 등등도 원래는 전기차들이 쓰는 목표 지향점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아우디가 e-tron을 편하게 타는 걸로 목적성을 뒀다라고는 하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운동 성능이 어느 정도 내재돼 있고, 하지만 그거를 절대 맹신해서는 안 돼요. 그 2600km의 물리법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연기관의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 차는 이 전자식 사이드미러를 빼고는, 카메라 사이드미러를 빼고는 그냥 똑같아요. 다 이거 뭐 내연기관에 있는 다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느낌도 너무 좋고, 이 차주분이 한 달 동안 다른 차가 있음에도 3000km를 탔을 정도로 자기는 이 차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차주분한테 전화해서 뭐 이질감이나 어지러움이나 고주파 또는 모터에서 나는 고주파, 그 다음에 인버터나 컨버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장 등, 아직도 사실은 살짝 어지러워. 근데 이거는 뭐 익숙해진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 쭉 타보니까 왜 차주분이 이 차를 가지고 3000km를 한 달 동안 달렸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우디 e-tron은 이 차를 좀 더 많이 수입해서 국내에 많이 좀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뭐 수소전기차라든가 뭐 전기차를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선도한다 어쩐다 막 이렇게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걸 좀 보고 배우세요. 국토부랑 그 짬짬이 해가지고 리콜도 막 안 해주려고 발뺌하고 그런 야비한 짓거리 하지 마시고, 전기차, 수소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런 차를 갖다 뜯어갖고 좀 배우세요. 진짜 아우디는 원래 전기를 잘 다룬다고 우리들이 비아냥거리잖아요. 라이트 회사라고. 정말 아우디 e-tron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들었고, 나중에 데이터가 더 쌓여서 완벽하게 전기차로 갈 때는 아우디에서 어떤 모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이 아우디 e-tron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아우디 나가 있으라고 해서 아우디 관계자분들 많이 삐지셨을 텐데, 제가 이번에 뭐 요새 유튜브 이제 앞광고 뒷광고 다 뭐 오픈되고 뭐하고 하는데 저는 투명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한번 적과의 동침으로 아우디 쪽에서 저한테 e-tron을 한번 장기 시승 협찬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걸 가지고 제가 뭐 좀 좋은 영상 찍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부탁 한번 드릴게요. 자, 이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차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